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법에서는 도시개발법과 같이 6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3문제 정도는 꼭 맞춘다. 그런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오면 사실 손대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만 맞아도 충분히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의 통해서 드리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만 반복해서 보시면은 3문제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는 그러한 법률이었죠. 이 반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렇게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시간이 흐른 후에 20년, 30년 지나면은 기존 건물이 노후화돼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도시 및 슬럼화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다시 또 다 밀고 다시 도시를 개발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존 노후 건물을 개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개발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 시행자,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하는 반면에, 이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일반적으로 그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수요자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민이에요.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많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형성된 도시의 노후 부분을 개선해서 그리고 또 재생해서 주거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반면에 도시개발법은 대규모 토지 조성과 기반 시설, 그런 것들을 건설해가지고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성격인 것이에요.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내용에 접근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자, 오늘도 명언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잭 캔필드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 혹은 이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딛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이제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순간순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반대급부로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험은 붙냐 떨어지냐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됩니다. 떨어지면 모든 투입했던 시간들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합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두려움을, 그 걸림돌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합격이라는 결과, 그 결과에 과감히 뛰어들고 쟁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두려움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두려움 그 자체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에서 기인하는 게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정확히 내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정상적으로 시험 과정을 확실하게 잘 최선을 다해서 밟아 나갈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매일매일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인데, 자, 이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나오면 내가 이 정도 공부한 것으로 기출 문제를 소화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계속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쌓아나가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법도 이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 그래서 기출 지문들을 같이 제가 계속 풀어드리는 이유가,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기출로 나왔고 이 지문들을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작은 경험들, 성공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그 기출 지문들이 다시 평균 60% 정도는 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약간 지문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지문만 완벽히 소화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6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성공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용에 접근해야만 길을 잃지 않고 내용들을 파악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정비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도시 전반에 노후, 불량 건축물 및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말해요. 그래서 향후 정비구역 이렇게 지정과 사업 추진의 큰 틀이 되는 그런 기본 계획을 말하고요. 이 정비 계획은 이 정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 사업이 필요한 구역, 범위, 사업 방식 등을 구체화한 그런 세부 계획을 말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당 구역 안에서 본격적인 정비 사업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마련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지정하는데요. 그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주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주체로는 뭐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 추진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시행자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정비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건축물 배치나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조성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가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인가를 신청해요. 그렇게 되면은 지자체 등의 이제 관할 행정청이 받은 이 사업 시행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거를 이제 인가라고 하고 인가한 뒤에는 이를 고시를 하죠. 자, 이 단계부터 이제 사업 추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분양 신청과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주거환경정비법에 좀 독특한 과정이 출현하죠. 그 전에 이제 분양 공고라는 또 절차가 있긴 합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인가 고시를 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이 분양 공고를 해요. 그래서 주택이든 상가든 분양 여부와 방식, 그 다음에 분담금 추산액 등을 공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접수를 받아요. 이 기간 내에 실제로 분양을 원하는 조합원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현금 청산을 해버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진행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업 시행자가 누가 어느 건물을 어느 뭐 주택이든 상가를 분양받을지 또 분담금과 청산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분양 신청과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새로 지은 건물을 분양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추가 부담금이 얼마일지 청산금은 얼마일지 이런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이 재산권이나 금전 관계 등을 정리를 다 한 후에 이렇게 준비 과정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공사에 착수한다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건물들이 막 있잖아요. 노후화된 건물이 그것들을 이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시공사와 계약하고 안전관리 조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인가가 진행됩니다. 관할 관청에서 이제 완공 상태를 심사해서 준공인가를 내려주죠. 이 준공인가라는 개념은 그걸 통해서 건물이 적법하게 건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됐으면은 이제 거의 98% 끝난 거죠. 이렇게 한 후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분양될지 다 정해졌잖아요. 이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분양받은 자가 새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이제 취득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양 신청 결과에 따라서 재산 가치의 차이가 전과 지금 받은 것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청산금을 이제 정산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다시 부담하고 초과분은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으면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뼈대를 잡아 놓으시면 내용을 접근하기 편리합니다. 이 뼈대가 없으면은 내용이 오류문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이 흐름을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계적으로 9시에 4인분 관리를 하는 수준이 역시 심청이야, 청이야 이런 식으로 정비 기본계획, 기계
정비계획, 구시, 정비구역 시행자 지정, 4인분 관리,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준이 청이하, 공사 착수, 준공인가, 소유권 이전, 청산금, 이전 등기. 4인분 식사 관리를 기계적으로 9시에 맨날 해야 돼요.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수준이 심청이가 얼마나 착해요. 수준이 청이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개, 건 이런 식으로 먼저 순서대로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키워드가 저소득 주민이고요. 그 다음에 극히 열악이에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이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요. 아까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했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열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까는 과도하게 밀집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밀집입니다.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아까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었죠. 여기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해요. 그 중에 이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공공 재개발 사업이 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공공이라는 낱말이 붙었듯이 이 사업의 주체가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 공사 등이에요. 물론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그거를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플러스 앤드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조건이 다 맞춰져야 돼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또는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것.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었듯이 그 중에 일부를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용 민간 임대주택 이런 것들로 채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그 범위에서 이런 형태의 주택들로 채워라. 그것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여기는 양호해요.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 해당될 때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개, 건의 구분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키워드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가장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달동네를 연상하면 돼요. 옛날에 달동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곳에 어떤 게 있냐면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돼 있죠. 그러한 곳에 이 주거 환경을 보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 재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 사업보다 환경이 훨씬 낫죠. 그래서 키워드가 극히 열악이 아니라 열악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라 밀집이라고 나왔고요. 그 지역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보다 환경이 더 나은 곳이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런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암기 코드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거, 지읒, 기역에 해당하는 게 저소득, 극히 열악이겠죠. 그 다음에 개발을 10집을 해버리면은 한꺼번에 10집을 해버리면은 잘못하면 공상 있기 쉽죠. 너무 무리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개발, 열악, 밀집,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었죠. 자,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냐? 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또는 뭐 부실 설계하고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또 주거 환경이 불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그런 건축물을 말하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예상해 봤더니 그냥 아예 철거 후에 새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그게 더 커요. 그렇게 예상되는 건축물. 이거는 이제 40년이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20년 동안 이거를 유지 보수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아예 차라리 이걸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예상되는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등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문제로 가끔씩 나오는 게 이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은 말 그대로 이제 기반이 되는 시설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국어, 이 또랑을 말하고요.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등등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정비기반시설로 부르는데 이걸 정비기반시설로 알아차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작업장, 구판장, 마을회관, 놀이터, 화장실, 수도, 세탁장, 타가소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뭐 암기할 필요 없고요. 공동이용 시설을 물론 요 각각의 시설들을 보면 이게 공동이용 시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암기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동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러시아어를 노어라고 옛날에 불렀죠. 노어로 공구한 이후에 입는 양복을 마이라고 하죠. 마이. 이거를 화요일, 수요일, 화수에 세탁한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동이가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노어로 경로당, 공구, 공동작업장, 구판장, 마이, 마을회관, 놀이터, 화수에, 화장실, 수도, 세탁한다, 세탁장, 타가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토지 등 수요자라는 개념도 여기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때의 경우 토지 등 수요자라 함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이 각각 이 거, 개, 건 이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를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는 뭐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까지 전면적으로 개선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의 이해관계, 즉 토지나 건축물,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을 폭넓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 권리자들 전부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이런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 속한 토지, 그 대지권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을 이 토지 소유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권자나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구분을 잘 알고 계시면은 또 이 자체만 해도 시험에 나오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제 2절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